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구순 작가입니다. 자, 신유학 세 번째 이야기 하고 있죠. 성리학의 다음에 양묘학, 성리학, 그리고 순자적 신유학인 지각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면서 어떤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이게 송나라에 간 고양이 과지라라는 중국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 본인부터가 애묘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양이를 관찰하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송나라가 굉장히 상업이 흥했고 도시 문명이 흥했다.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 그때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무슨 강에서 연애를 하는 장면, 무슨 또 시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즐기고 거래하는 장면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왜 보여드리냐면, 단순히 어떤 예쁜 고양이들, 귀여운 고양이라는 화보집 이게 아니라 역사, 어떤 사회사, 풍속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그림을 그린 것인데, 그래서 저희 선물로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따님 있거나 미술하시는 분 두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아니면 어머니한테 선물하라 이렇게 많이 그림 자체가 이쁘니까 선물로 하라고 말씀 권해드리는데, 근데 그것도 있지만 보면 굉장히 사회사 풍속사로서 어떤 의미 있는 책이어가지고 예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보여드릴게요. 네.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읽어보면서 역사 공부, 당대 송나라가 어떤 사회, 어떤 문화적인 조건과 배경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능하게 도와주는 책이라서, 이 책이 또 재밌는 게, 굉장히 작가가 빡세게 그린 책인데, 이게 인터넷에서 사시면 19,800원 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도 많이 실려있고, 그런데 정말 너무 이렇게 작가가 혼을 들여서 쓴 책을 이 정도 가격에 사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한데, 많이 사셔가지고 보시고 넣어놔주시고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록도 있는데, 부록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돌잡이도 있고 무슨 별게 다 있네요. 누에치기도 있고 서로 결혼식 하는 장면도 있고, 고양이들이 굉장히 표정을 특히 몸의 동작에서 모션에서 근육을 모양 잘 잡은 것 같은데, 꼭 사서 보셔서 따님들한테 선물 좀 해주시고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선물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업이 흥성했던, 도시가 흥성했던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나라가 만들어낸 근대 세 번째 버전이 뭐가 있다고 버전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양명학, 두 번째 주자학, 그리고 법가적 신유학, 시스템을 전면적인 개조로, 그것을 리뉴얼을 말하는 법가적인 신유학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설, 순자적 신유학이 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순자적 신유학이 크게 흥하지 못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굉장히 크게 흥하면서 주류가 되어 갔는데, 기대승, 율곡, 그리고 누구죠? 김장생, 송시열, 이렇게 서인과 노론으로 쭉 이어지면서 어쩌면 조선반도에서 주자학보다 훨씬 흥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순자에서 율곡까지 마지막 시간으로서 율곡에 대한 철학, 율곡 철학 때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율곡은 순자의 후예다 이렇게 있는데, 성악설, 지각설, 예중시어 엄수, 맹자는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잘 키우고 살린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순자는 맹자하고 다르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선의지가 아니라 외적으로 공인된 국가, 표준, 사회 규범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곡이 예중시의 엄수, 의제적 규범의 중시, 여러 가지로다가 순자랑 닮았고 순자 철학의 고갱이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데요. 현실주의도 비슷합니다. 자, 성악설이 원래 지금 현실주의예요. 말씀드렸죠? 성악설, 인간이 착한 게 아니라 인간이 본성이 좀 쩌게하고 껄쩍지근하다. 네, 사람이 살면서, 현실에서 살면서 인간한테 치임을 가지게 된 관점인데, 그리고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범을 다스려 나가자. 이게 다 보면 순자적 철학 특성이 현실주의에서 많이 기인된 게 있는데, 자, 근데 순자가 왜 현실주의일까요? 왜 현실적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자 같은 경우는 북방의 조나라 태생입니다. 북방 기후가 춥고 거칩니다. 어떻습니까? 동아시아인들한테 어떻죠? 네, 늘 겨울은 어떻습니까? 생존투쟁의 시간이지요. 겨울은 인간에게 어떤 현실적인 사고를 강제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순자란 양반이에요.
네, 그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나라에 갔을 때 거기 직하궁이라고 해가지고 제나라의 그 왕실이 만들어 놓은 그 국립학술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나라가 여러 명의 수십 명의 스타 그 강사들을 막 스타 학자들을 모아놓고서 마음 놓고 연구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럴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순자라는 사람이 그 직하궁이라는 제나라가 만들어 놓은 국립학술센터 천하의 그 내노라는 명사들 학자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순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죄주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학교 교장, 대표, 제너럴 매니저 역할을 3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순자가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연구만 하고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커다란 학술센터,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네, 하버드 대학 총장 이런 일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단순히 애들 가르치고 또 뭐 그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 커다란 기관을 운영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아, 밑에 뭐 똘끼 많고 막 개성가는 학자들 다독이는 거 쉽지 않았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네, 우리 기관이 올해 이만큼 예산을 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견적을 내보고 또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해봤을 것이고 또 가져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적당히 부서별로 사람별로 이것을 배분 뿜빠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이런 말 나옵니다. 나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나는 이만큼 주는데 왜 저희는 저만큼이나 주면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자,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예산을 짜보고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굽신굽신 해보고 그거 가지고 또 불만 있는 사람들 또 달래가고 조정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자 철학은 자연히 어떤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순자가 살았던 궤적이라든가 이런 해왔던 일들을 보면 순자 철학의 어떤 현실주의적인 면이 잘 이해가 가는데 이후도 굉장히 순자의 그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실주의적인 생각이 강하고 네, 되는 거 하자, 네, 가성비 따져보고 국가 예산 범위 따져보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자 이런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너무 현학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그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율곡이 말하는 10만 양명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율곡을 그거 사실은요, 이거 마이크 되는 게 맞나? 예. 분류 좀 줄여놨습니다. 예. 그 양반이요 10만 양명설을 한 것이 없어요. 주장한 적 없습니다. 개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율곡의 제자 김장생이 무슨 뭐 어딘가에서 우리 스승이 무슨 뭐 임진왜란을 뭐 앞에 두고서 예언하듯이 뭐 해서 이 커다란 란이 있을 것이니까 10만 양병을 지상병 10만 원 육성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임진왜란 한참 끝난 뒤에 뒷북치는 경우로 제자란 놈이 문집에 써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율곡이 10만 양병을 주장한 적이 없고요. 자, 그리고 그 이전에 10만 양병 어쩌고 했다는 것은요 오히려 율곡을 깎아내리는 짓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당시 10만이면 지금이 얼마입니까? 지상군 100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군 수를 징병 수를 1년에 100만으로 해버리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것이며 사회 시스템 근본적인 구조를 아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징병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자, 당시의 율곡이 조선의 생산력에 비하면 10만 양병, 10만 지상병을 따로 만드는 건 엄청나게 커다란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일이었고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은 일이었는데 자, 국회에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100만 대군 만들어야겠습니다. 여성 징병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날까요? 아니지요. 방송에서 언론에서 난리가 나불고 막 그 국회든 어디든 막 싸우고 막 청와대에서 말이 많이 나올 그럴 것인데 당시에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입하고 하는 그게 아예 있지가 않습니다. 10만 양명 자체가 허구란 얘기인데 또 율곡이 실제로요 만약에 임진왜란을 커다란 동란을 그 난을 이 사람이 예언하고 그것을 방비한 어쩌고 얘기를 했더라면요 율곡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 오늘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지상군 10만? 어떻게 그거만 뭘 하다가 있겠습니까? 율곡의 현실주의적인 성격상 이 양반은 차분하게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수군 수를 늘리고 수군 정예병을 미리 키워놓자. 왜냐? 수군 1,000명이 지상군
네, 뭡니까? 만명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건너오려고 하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곡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잡아먹고 턱없이 낮은 조선의 생산력, 조선이라는 국가의 생산력에 비해서 너무 그렇게 무리한 얘기 하지 않았을 것이며, 정말로 당시에 그 전쟁을 내다봤더라면 오히려 수군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그 증언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율곡은 10만 양면 주장한 적 없고 그게 뻥이다. 그리고 뭐냐면 율곡은 그만큼 어떤 사람이다,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순자의 어떤 그것과 똑같이 겹치는, 순자와 거의 같은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율곡이요, 어떻게 보면 또 만들어진 신화가 많은데, 가운데 서가지고 동인과 서인의 분당을 조정하려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다 개뻥입니다. 철저하게 서인 입장에 서서 동인들을 많이 엿먹인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중간에서 조정자, 조율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신화에 그거에 좀 가깝습니다. 네, 다 율곡이 나쁜 놈이라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아니 정치인이 특정 정파에 서서 특정 어디 뭐에 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어쩌고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 좀 보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계파가 있고 당내에서 계파가 있고 당들이 여러 나눠져 있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전근대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어떻게 보면 정치가 더 나아지는데 역할이 있지 않나 싶은데, 율곡이 서인의 입장에 서 있어서 동인과 잘 싸웠다 이래서 율곡이 평화받아야 될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율곡하면 좀 거품이나 좀 신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율곡은 지각설자다. 지각설 제가 계속 1편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부에서 반응이 오면, 외부 나한테 자극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반응을 내어놓고 산출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내놓는 반응이 적절한지 착한지 선한지 나쁜지 그른지 판단을 해서, 나쁘면 지우고 선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기제로 인간을 이해하고 수양을 설명하는 게 지각설자라고 했는데, 이율곡도 지각설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식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각일 뿐이다. 외부에서 나한테 뭔가가 와서 임해서 날 자극했을 때 거기에 내가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을 산출해내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 잘 관찰해보고 잘 살펴서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고, 옳으면 행하고 그러면 멈추고, 그런 식으로 인간의 착한 행동, 인간의 수양, 성장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율곡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반응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인간의 의식, 어떤 마음, 감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퇴계 같은 경우는, 주자학적 입장에 선 퇴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지를 않았거든요. 이율곡 같은 경우는 자극해서 자극받고 반응하는 이런 단일한 경로로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누구지? 그 퇴계 같은 경우는 또 퇴계에 커다란 영향을 준, 퇴계는 거의 주작이랑 똑같다고 했죠. 주인이나 퇴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걸 두 개 나눠 놓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있고, 여기에 칠정이 있고, 도심이 있고, 이심이 있고, 이의가 있고, 기가 있고, 대체가 있고, 소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체에서 나오는 거 좋은 거, 소체에서 나오는 거 좀 껄쩍지근한 거, 사단에서 나오는 거 좋은 거, 칠정에서 나오는 거 좀 그런 거, 여기 이에서 나온 거 순선한 것, 기에서 나온 거 좀 흐린 것, 이렇게 두 개의 경로로서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놓아서 여기는 눌러놓고 여기 것을 잘 공부를 키워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퇴계하고 주자학 그쪽의 얘기일 뿐이고, 이율곡, 지각설자는 철저하게 마음은 하나의 근원에서 하나의 경로로 단일한 루트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이거 더 이따 부연 설명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율곡은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성악론자다. 순자의 후대께 성악설을 말하는 사람인데요. 인간의 마음은 기입니다. 자, 왕양명은 심증리를 이야기했고, 주자학의 주의 같은 경우 성증리를 이야기했는데, 율곡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즉 기이고 심즉 기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기로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조선은 절대 성리학, 주자학, 일변도의 나라, 그 주장만 죽도로 판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각설도 있고, 조식과 정제들 대표되는 양명학도 있고,
누구죠? 정두전, 나중에 유형원, 이익, 누구요? 누구 양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실학은 법과적 신용에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자, 사실은 우리가 성리학만 하고 주장만 팠으면요. 사단칠정 논쟁이라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치열한 논쟁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떠올려 보세요. 주리파, 주기파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선 유학을 주리파가 있고 주기파가 있다고 했죠. 근데 기를 중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리파는 영남지방이라고 했고 주기파는 어디라고 했지요? 기호지방이라고 했지요. 서울, 경성, 경기도 그리고 어디? 호서, 호남, 그지요? 충청도 저기 멀리는 호남까지 포괄하는 것인데, 네, 주기파가 누구냐? 바로 이율곡이고 주기파의 대장 태두가 이율곡인데 철저하게 이런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기이다. 순선한 리, 어떤 진리인 리 자체가 아니고 기입니다. 기니까 어떤 겁니까? 흐리고 탁하고 욕망에 휩쓸리게 쉽고 우리가 기이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질기질 이러죠. 기질이요. 기질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어떤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성격, 뭐 성질머리 뭐 그런 것인데 이런 겁니다. 인간은 기이다, 탁하고 인간은 그 마음이 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쉽고 기질이다 보니까 고치기가 좀 어렵고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욕망을 따라가고 특히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끌려가는 존재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의 기질이 맑고 순수해야 성인이 될 수 있고 늘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타고난 기질 자체가 100% 순선한 사람, 퓨어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성인밖에 없고 대다수 인간은 무엇이냐면 어떻습니까? 기질이 탁하고 흐린 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빡세게 노력해서 어떻게 고쳐 나가고 교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인간은 어쨌든 뭐라는 건 시작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예, 시작할 때 도덕적으로 어떻다? 네, 도덕적으로 악한 상태, 도덕이 부재한 상태에 시작을 해 나간다. 이렇게 율곡은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뭐 아까 율곡은 뭐다? 순자의 후예다. 뭐다? 성악설자다. 선천적으로 좋은 게 있고 내 안에서 뭔가 끄집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도덕이 부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보자. 가르치고 밖에서 그 집어넣고 스스로 빡세게 배운 것을 무한 반복해 나가면서 기질을 교정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의 성장, 성인됨, 군자됨의 과정을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곡은 뭐다?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성악설이고 퇴계는 성선입니다. 퇴계는 주자의 입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우리 율곡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호상학파, 호남학파, 지각설에 어떻게 보면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호갱의 것을 이어받았는데 퇴계, 성선, 그 율곡 뭐냐면 성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는 리를 강조합니다. 내 마음의 리. 그래서 리를 부자자 또 리가 현실로 어떻게든 간에 바라고 움직이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율곡은 뭐냐면 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현실의 기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교정해 나가보자. 퇴계는 성선, 율곡은 성악, 퇴계는 리, 율곡은 뭐다? 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율곡 사상의 4가지 특징 통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편과 2편에 순자, 호갱 설명하면서 지각설이 무엇인지 순자적인 신유학이 무엇인지 설명을 구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뭐냐? 기라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리가 아니라 기라고 했습니다. 기는 불안하고 탁하고 혼란스럽기가 쉽다. 성악설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기와 국리와 거경, 역행의 순양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호갱이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리가 뭐예요? 리를 궁한다고 했지요.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 마음 안에 도덕을 가지고 태어나요? 안 가지고 태어나요? 안 가지고 도덕이 부재한 상태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서 내 안에 집어넣어야겠지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호갱 같은 경우는 국리를 명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율곡은 국리라고 한 것이고 자, 그리고 역행이 있습니다. 배우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운 걸 가지고 잘 실천을 해야겠지요. 힘주어서 실천하고 무한 반복 연습하는 것 이것이 역행인 것인데 호갱도 똑같이 역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찰식의 강조. 찰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나한테 자극을 줘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가 화를 내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의 지금 반응이 적절한지 예에 맞는지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해 본다면 따져봐야겠지요. 찰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국리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해야 돼,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지금 드러내는 반응이 적절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관찰하면 따져봐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찰식인 것인데, 자, 거기는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찰식을 하려고 하면요, 나를 어떻게 분명히 관찰을 해보고 내 마음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을 해보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잡념이 없고 헛된 사려가 없고 또렷하게 명확하게 늘 깨어 있어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경인데, 국리, 뭔가를 내가 배워서 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경, 늘 마음을 또렷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날 스스로 잘 관찰하고 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역행, 내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지금 마음은 옳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힘주어서 네, 실천하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하면 멈춰버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리, 거경, 역행의 수양면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찰식, 셀프 관찰, 셀프 검속을 강조했다. 그리고 강한 의지와 제도론의 관심. 강한 의지, 지난번에 제가 무슨 호경할 때 이야기 들었는데, 강한 의지가 왜 중요합니까? 인간의 원래 본래적으로 선천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는 겁니까? 네, 인위적으로 어떤 프로파간다를 써놓고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닥치고 뭐뭐뭐 해서 강한 의지를 설정하는 그걸 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호갱이나 일국은 똑같이 이렇게 강한 의지, 뜻을 세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론의 관심, 경장론이라고 해서 율곡이 당시에 이 양반이 그 벼슬을 하면서 이러저런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 네, 이건 제가 뒤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곡의 철학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성리학과 한번 제가 좀 비교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경로, 단 한 개의 경로.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의식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두 개의 경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한쪽의 우물은 무엇이냐? 무조건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한쪽의 우물은 떠서 길어냈을 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미심스러운 그런 우물, 이건 먹으면 아무래도 배가 아프고 탈이 날 가능성이 큰 그런 우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성리학은 이렇게 마음의 의식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두 개의 통로, 두 개의 경로, 두 개의 근원, 두 개의 루트를 상정을 하는데, 예, 지각설은요 무조건 하나의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한다. 갑자기 치킨이 보이니까 먹고 싶다. 갑자기 옷이 보이니까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단 한 개의 경로만, 자극 반응, 이런 통로로만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성리학 같은 경우는 마음속의 리, 성리학은 뭡니까? 성증리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 뭐냐? 리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인간의 본성이 리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양명학 같은 경우는요, 심증리라고 해서 드러나 있는, 지금 바로 막 온되어 있는 이거 인간의 마음 자체가 뭐야? 리라고 했죠. 그건 심증이기 때문에 깊숙이 아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성리학이 성선설이긴 하지만 성증리를 말하긴 했지만 그 성리라는 것이 외주적으로 활발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하게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리를 마주하고 조심스럽게 잘 키우고 공부를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각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은 무조건 기입니다. 내 마음 안에 깊숙한 뭔가 리가 있네 이거 그런 거 없고, 마음은 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늘 조심하고 조심히 다스리고 단속하고 스스로 잘 단속하면서 교정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성리학 퇴계 쪽 진영은 성선, 맹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각서는 순자의 거의 판복이다. 자, 성리학 또 이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회복하자, 돌아가자. 왜 그렇겠습니까? 성선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인간 태어날 때 어떠하다는 거예요? 인간 태어날 때 본래부터 착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돌아가다,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의 착한 모습으로.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회복하자,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각서는 그런 얘기 아예 하질 않습니다. 뭘 돌아오고 뭘 회복하자는 거야? 인간은 원래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태어난 적이 없고 인간은 태어날 때 도덕의 심의, 도덕 감정과 도덕 본능, 도덕 이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고 치지 않게, 지금 여기서 나쁜 짓 삐뚤어지지 하지 않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 마음이 옳은 방향으로 가냐, 그른 방향으로 가느냐, 그때그때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스리고 바로잡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미발시, 성리학은 미발시의 함양, 지각서는 이발시의 국리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리학 수업 들으신 분들이면 함양이라는 것에서 그때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것이고 이해하신 바가 있을 것인데 함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발시입니다. 미발시가 뭐라고 했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성리학 설명이 좀 쉬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성리학의 그 수양론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해시켜드리기가 편해졌는데 미발이 뭐예요? 아직 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일을 보고 있고 사람을 대하고 구체적인 사태에 임하기 전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 잔잔한 물결을 보는 것처럼 무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새 봄이죠. 봄이 되니까 아침에 새소리가 집 밖에서 들리지요. 자, 내가 혼자 있었을 때, 고요히 있었을 때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차분하다 보니까 그때는 밖에서 막 움직이고 어쩌고 할 때보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본성,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선한 본성, 네가 어떻습니까? 좀 활성화되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느끼적인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홀로 고요히 있었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우주의 진리가 선한 마음 본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그것을 느낌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단순히 느낄 정도가 아니라 더 그것을 잘 부여잡고 더 잘 그것을 어떻게 하자? 키워가서 내 마음 안에 선의지가 가득 차게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미발시의 함양, 성리학 진영이 내세우는 것이라면 성리학 진영은 이렇게 미발시의 함양을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려면 미발시의 함양을 잘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무엇이냐면 성리학 쪽의 이야기일 뿐이고 지각서는 그런 것입니다. 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은요 미발을 따로 한정을 하진 않습니다. 늘 나가서 움직이고 늘 나가서 사태를 마주하고 뭔가를 보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늘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누군가 나한테 말을 시키고 있을 때 늘 이런 외부의 자극 때문에 내가 마음을 뭔가 반응을 산출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상태 늘 어떻게 해야겠어요? 늘 나는 뭔가 일을 하고 밖에 싸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를 배워서 내 행동이 어긋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배운 예를 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엄수하고 준수하고 실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 성리학은 미발, 이발 두 개로 인간의 마음을 나누는 상태에서 어떻게 언택트 상태에서 차분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함양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잘 부여잡아서 키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각서 진영은 그런 거 아예 없고 철저하게 이발시에 이미 일하는 겁니다. 마음이 동하고 움직였을 때에 그때 사고 치지 않게 그때 나쁜 짓 하지 않게 예를 배우고 준수하고 엄수하자 국리 역행 이런 식으로 인간의 수양과 성인됨을 이야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양묘학 더 하면 좋겠죠. 양묘학도 보면 마음의 두 개의 경로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한 개의 경로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이 다릅니다. 마음은 오로지 기가 아니라 마음은 오로지 리라고 해서 드러난 인간의 마음을 긍정하고 지금 여기서 다스리자 돌아가자 이건 좀 비슷한데 다스리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긍정해보자. 왜냐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맹자의 성성을 더 극단으로 몰고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미발이라는 걸 이야기 안 하는데 이발시야 국리야 역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발시에 드러나는 선한 마음을 어떻게 하자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서 치양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요
자, 신유학이 세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제가 두 성리학과 지각설 두 개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리학하고 양묘학이 대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의 철학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성리학 vs 양묘학으로 이야기해서 비교대조를 해보면 좋은데 조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선은 양묘학의 세가 미미했고 지각설과 성리학이 vs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성리학, 퇴계, 그리고 그 지각설, 율곡, 네, 성리학, 동인, 뭐죠? 동인, 남인, 지각설, 서인, 노론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지각설의 세가 미미했지만 조선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흥했고, 네, 누구죠? 나중에 기대승, 이율국, 다음에 누구죠? 김장생, 송시열,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농문 임성주에서 쭉 꾸준히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은 양묘학을 흥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양묘학과 주자학이 대등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각설 쪽이 굉장히 강했고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다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나를 말할 때 우리를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와 다른 점, 남들과 다른 우리만의 뭔가를 유니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더욱더 한국의 조선의 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영남 남인들 경상북도 쪽에서 대통령 많이 나고 어쩌고해서 퇴계 쪽에 뭔가 좀 아직도 보면 그 종손이 있고 제사를 지내고 영남에 서원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요 밖에 나가서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한테 아니면 서구의 학자들한테 조선 유학, 조선 철학을 한국 철학을 이야기하려면 할 때 우리가 퇴계보다는 이율곡, 지각설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미했지만 조선에서는 흥했던 지각설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는 이유국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밖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팔아먹어야 더욱더 한국 철학을 한국만의 것이기 우리만의 유니크한 파산적인 특성을 잘 설명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좀 이해 가시나요? 예, 1,000원짜리 그 할아버지보다는요 5,000원짜리 할아버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잠깐만 있자. 있나? 여기 있네. 없네. 있다. 자, 우리가요. 자, 이분보다는요. 우리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철학, 조선 철학을 더 제대로 잘 설명하고 홍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유, 그냥 참 빌어먹을 네네 참. 이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무슨 그 성균관대학교 그 총장 학사 학부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돈 부르면 다 조선시대 사람이고 성균관대 학생 아니면 학부모 아니면 다 무슨 학생 이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냥 그 조선시대 인물 다 치워버리고 논란이 있겠지만 박정희 넣고 김대중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왜냐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지 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분명히 우리는 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3.1운동, 4.19를 계승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논란의 여지는 좀 있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말들은 많겠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조선시대 인물들은 화폐에 지워버리고 현대사의 인물들 김대중 노무현이 되었던 박정희가 되었던 이승만이 되었던 아니면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박태준 같은 사람이 되었던 이런 인물들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 되면 논란의 여지가 많으면 박치기 황제 김일 선생님 천덕규 장영철 아니면 몬주기 영웅 황영조 네 아니면 최근 야구 제일 잘하는 누구 지금 야구 누가 제일 잘합니까? 유현진을 넣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인간의 마음은 기입니다. 이걸 봤을 때 뭐냐면 인간 철저하게 리가 아니라 기입니다. 줄이라고 해서 죽이라고 했습니까? 주기라고 했지요. 인간의 마음은 기인데 마음과 의식이 철저하게 기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칠정이 이런 거예요. 희노애락, 애오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데 마음과 의식은 늘 어떻다? 불안하다. 그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마음과 의식은 늘 기이다 보니까 욕구, 욕망에 좌우되고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입고 싶다, 자고 싶다, 눕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뭐가 식욕, 성욕 이런 본능을 따라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외재적인 예로 어떻게 해야 한다? 다스리고 늘 바꿔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부모님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지도받고 지도 편들을 받으면서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럴 때는 참아야 돼, 이럴 때는 절제해야 돼, 이럴 때는 자제해야 돼, 이럴 때는 나보다 남을 배려해야 돼, 이렇게 가면서 후천적으로 그런 기질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교정해 나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성선설의 이야기보다 가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성악설이 맞는 것 같고,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런 식의 입장에 서서 빡세게 애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게 얘가 바르게 자라고 커서 뭐냐면 그 남들을 대접받는 데 있어서는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철저하게 인간은 태어날 때 없이 태어났다, 집어넣어야 된다, 예로서 매너, 규율,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제대로 해서 인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너무 어렵다, 지난 시간에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좀 스킵한 거 있는데 이런 얘기 좀 드려볼게요. 뭐 본연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같은 경우는 인간의 마음이 뭐 그 안에 근원이 본연지성, 원래 순수한 성, 그리고 기질지성, 순수한 성이 기질에 오염됐거나 무슨 뭐 이거에서 뭐 있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퇴계는 뭐냐면요, 인간 안에 뭐죠? 주자랑 똑같이 도심이 있고 인심이 있고 본연지성, 기질지성, 미와 기,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뭐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층차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놀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는 좀 거시기 하고 하나는 좋은 거니까 여기를 좀 오프시키고 여기를 온시켜서 크게 만들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전혀 일국은 그런 거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의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길은보다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선이 아니라 뭐야? 철저하게 1차선 일방 통행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 기, 뭐 도심, 인심, 뭐 본연지성, 기질지성. 자, 이렇게 퇴계 선생님이나 정통 주자학은 인간의 그것을, 인간의 그 본성, 마음을 이렇게 두 개 놀아놓은 상태에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신없네. 리, 도심, 본연지성. 자, 인간의 의식과 마음이 나온 데서 두 개의 그런 경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리에서 나온 건 옳다, 도심에서 나온 건 옳다, 본연지성에서 기원된 건 다 옳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건 어떻다는 겁니까? 안 좋을 여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오프시켜 놓고 여기를 철저하게 온시켜 놓아서 늘 마음 안에서 리가 기를 이기고 도심이 인심을 이기고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국은 그런 거 부정합니다.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자극과 반응, 이런 경로로 인간의 의식과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자,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정이라고 하고 칠정이라고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자극을 통해서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의식과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우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퇴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지만 보면 인간 마음이 착할지 악할지 딱 그게 덮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에서 나온 것, 사단에서 나온 것, 본연지성에서 나온 것, 리에서 나온 것은 착한 것이다. 하지만 기질지성, 뭐 인심, 기, 여기서 나온 것은
아무래도 나쁠 여지가 좀 있다 이런 것인데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 퇴계 그 주작 진영은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 기원했냐만 보면 이것이 착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볼 수가 있는데 누구요? 율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일한 경로, 단일한 근원에서 나왔을 뿐이며 이것이 옳은 것일지 그른 것일지 내가 제대로 좋아하는지 제대로 싫어하는지는 뭐냐면 늘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내가 얘라는 기준으로 가지고 항상 그때그때 내가 따져봐야 될 것이지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좋은 거, 여기서 나왔으니까 나쁜 것,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늘 사후 판단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의식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예로서, 도로서 따져봐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인데,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서인이라고 했습니다. 일국을 서인이라고 했고요. 누구죠? 그 퇴계를 어디 쪽이라고 했습니까? 동인이라고 했지요. 동인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자, 여기 잠깐 제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우리가 교과에서 배운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훈구파가 살인파, 조광조, 김경필 그쪽 사람을 탄압을 해서 사화가 많이 벌어졌는데 어느 순간 끈덕지게 그 살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탄압을 받으면서도 끈덕지게 지방에서 사람을 키우고 그 학자들을 키우고 그 후배들을 키워서 결국에 중앙 정계를 싹 다 장악을 하고 그 살인에서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다고 얘기하지요. 그것도 개뻥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요, 기득권자들이 커다란 무슨 외환이라든가 무슨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런 극단적인 뭔가가 없으면 기득권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어떻게든 간에 이름을 바꾸든 간에 세탁을 하든 간에 살아남아서 계속 꾸준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 조선시대, 조선 초기 내내 뭐냐면 어떤 세조의 그거 등극 무슨 그리고 누구야 그 이방원의 쿠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명에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훈구대 신들이 있었죠. 훈구대 신의 특징이 뭡니까? 좀 손에 피 좀 묻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또 있습니까? 손에 피만 묻히는 부정적인 특징, 폭력이라든가 손에 피를 묻히는 전략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 뭐가 또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조선 초기에 나라를 이끌고 갔고 네이션 빌딩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껄쩍지근한 과거가 있고 도덕성에도 시비 여지가 상당히 있지만 그것도 뭐냐면 실무를 시키면 실무를 잘하고 나름 또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 대부분 어디 살았냐? 경성에 한양에 살았고 경기도 일대에 어떤 토지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돼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서인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림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훈구가 서인이 되었고 살인파가 동인이 된 것인데요. 자, 퇴계는 이렇습니다. 사단에서 기원한 것은 좋은 것이다. 리에서 기원한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기에서 기원한 것은 쩌기한 것이다. 껄쩍지근한 것이다. 칠정에서 어쩌고 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야? 율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따져볼 것이 아니라 늘 그때그때마다 판단할 일이라고 봤지요. 자, 퇴계는 뭡니까? 사전 판단을 하는 것이고 율곡은 뭐겠습니까? 사후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누구의 이야기가 서인한테 더 이롭겠습니까? 유리하겠습니까? 서인이 과거에 무슨 단종 어쩌고 하는데 그 기여도 했었고 현실에서 권력을 쥐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좀 껄쩍지근하게 손에 피 묻힐 많이 일을 했었고 애꿎은 선비들 죽이기도 했었고 과거에 보면 나라를 레이션 빌딩을 했다 이끌어갔다 이런 공이 있지만 껄쩍지근한 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의 논리
과거는 묻지 말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만 보자. 이런 식의 논리는 누구한테 맞겠습니까? 네, 과거에 어두운 과거에 있었던 서인들의 과거 세탁에 굉장히 유용한 논리였겠지요. 그래서 반면에 서인들한테 퇴계 논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단에서 기원했다, 리에서 기원했다, 보현지승에서 기원했으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전과, 죄가가 없고 과거에도 깨끗했으면 지금도 군자일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그 퇴계의 논리인데, 퇴계의 논리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지방에서 실무 일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내신 빌딩에 참여하지는 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도덕적인 흠결이 없고 깨끗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누구죠? 살인들한테 훨씬 유리한 논리였겠지요. 그래서 그 퇴계의 논리, 퇴계의 성리학의 논리, 이율국이 가진 지학적 논리는요, 단순히 학문적인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집권 세력, 지금의 정치 세력을 누구한테 명분을 줄 것이고 누구의 죄를, 과거의 그 껄쩍지근한 면을 어떻게 정당화, 용인, 묶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철저하게 정치 현실의 어떤 그것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서인이 훈구 대신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파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작살났지요? 그 국회의석이 몇 석, 100석밖에 안 되지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봐서 다음이 돼버리면 더 위험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머지않아 올해 내에도 제가 봤을 때 영남 자민련식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이승만 박정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젊은 애들한테 30대 40대들한테 우리나라 우파 정치 세력 하면 무슨 뭐 네이션 빌딩, 경제 성장 이런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부패, 갑질 이런 이미지로만 기억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그 뭐냐면 훈구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 우파 정치 세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우파들이 과거에 뭐 이 짓 저 짓 별 안 가리고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군사정권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고 광주의 참상과도 거기서 그 원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름 뭐냐면 산업화에 성공했고 네이션 빌딩과 압축 성장에 성공한 공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도 박근혜가 말하기 전에는 나름 이런 게 있었어요. 우파 쪽이 도덕적으로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파가 보수가 일은 잘해, 이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보수가 가지고 있던 뭐죠? 그래도 일은 잘한다, 실무는 잘한다, 세상 물정은 잘한다, 지리멸렬한 이쪽 그 진보에 비하면 일치상계라는 모습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게 있었는데 박근혜 이후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나마 우파가 가지고 있었던 일은 잘해, 실무는 잘해, 세상 물정은 알아, 이런 프레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 개박살 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근데 부패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갑질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멸렬과 무능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훈구도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말빨이 전혀 안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는 손에 묻힌 전력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은 잘해, 이런 논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선시대 훈구 세력도 어느 순간부터는 순전히 부패, 갑질, 폭력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고, 특히 담론장에서 이쪽에 사림 세력들과 대등하게 말빨을 겨룰 수 있는 아무런 이론 논리가 없어지게 된 상태여서 굉장히 정식으로 크게 수세의 입장에 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우파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문화전쟁, 어느 전쟁에 철저하게 졌기 때문에 대등하게 어떤 이론과 말빨로서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대승이 등장을 했고
이일국이 등장을 해서 동인 쪽에 그 동인 쪽을 대표하는 대스승, 대사상가 이황의 사상과 학문을 비판하면서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자, 이일국 덕분에 훈구라는 사람들이 부패, 갑질, 폭력의 이미만 있던 사람들이 기대승과 이일국이라는 천재 덕분에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름 말빨, 이론, 저 살인 세력들과 정치 현장에서 언제든 인간의 도덕, 군자됨, 나라를 다스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국 덕분에 5,000원짜리 아저씨 덕분에 뭐냐면 드디어 훈구 대신이 뭐냐면 훌륭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나름 격을 갖춘 사대부로서 재등장을 하게 되어서 훌륭하게 리뉴얼 되어서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좌파, 우파, 야당, 여당, 보수, 진보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누가 못하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해야 되고, 한쪽이 지나치 강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시는 분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양측이 힘이 좀 대등해야 재미도 있고 뭔가 좀 흥행도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 관심도 모으고 이럴 텐데, 한쪽이 맨날 똥구멍을 차고 있고 한쪽이 맨날 지리밀려라고 삽질만 하고 있으면 언론사 기자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파가 지금 뭐 진보 세력에서는 뭐 적폐 어쩌고 하면 싹 쓸어낼 걸 보고 있는데 저렇게 불쾌한 저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 우파 쪽 사람들도 훌륭하게 리뉴얼 되고 자신만의 언어, 자신만의 이론과 프레임,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서 훌륭하게 지금 좌파, 민주당, 진보 측과 밀리지 않을 정도로 대등하게 토론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그렇게끔 다시 탄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이일국이 있어서 이렇게 그 훈구가 서인으로 훌륭하게 변신을 하고 어떤 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재무장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우파 쪽 정치 세력이 단순히 세대 교체만 할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만 물러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 언어, 사상적인 재무장을 통해서 다시금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좀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재무장과 변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어떤 작가나 철학자들 발굴해내고 배우려는 자세, 그 지역구 행사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초빙도 해서 뭔가 수업도 듣고 이런 식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훌륭하게 다시 또 재집권을 하고 정치적인 뭔가 전국의 주도권 완전히 뺏기지 않은 그 훈구파 서인이 된 그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우파들도 그런 각성이라든가 그런 계기가 한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율곡의 이론과 사상 뒤에는 당시에 훈구, 사림, 동인, 서인 이런 정치적인 격변과 어떤 전환의 시대가 있었고, 나름 율곡은 어떤 사람이다, 정치적 수요에 훌륭하게 응해서 자신의 사상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은 그래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가 않고 국가 당시 정치적인 수요와 이런 것들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율곡뿐만이 아니라 제자비가 시대도 그렇고 그리스 철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과 수요를 잘 보고서 링크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